자, 그러면 이제 오늘 독서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는 최근 경향은 독서는 조금 쉬워지고 있는 경향이에요. 알겠죠? 수능 같은 경우도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원래는 연계율이 50%인데 현재는 지금 100%로 나오고 있어요. 그 킬러 문제를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조가 올해까지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거의 100%에 달하는 정도로 연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체감 연계율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간접적 연계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체감 연계율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거 우리가 습특이나 수학을 공부했다면은 어느 정도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서 시험을 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체감적으로는 좀 쉽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다만 이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뭐냐? 외부적인 배경 지시 내는 거를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끽해봤자 뭐 경제 지문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 법칙,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철학 지문 같은 경우는 뭐 플라톤의 이데아론 같은 그런 간단한 배경 지식 정도만 요구를 하지. 진짜 아까 문학처럼 시대적으로 어떤 그 경향이 유행을 했고 어떤 작가는 어떤 경향의 시를 쓰고 이런 것들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본문 내용에 우리가 충분히 충실을 하면은 대부분의 내용을 전부 다 요약을 해낼 수 있다. 이런 게 독서 지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지문 먼저 과학, 생물 지문이죠. 그렇죠? 바로 귀 안쪽에 있는 달팽이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준비됐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귀 안쪽에 위치하는 달팽이관은 자,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요 지문을 보지 말고 선생님이 정리한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문제를 다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 정리한 지문을 보고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이게 훨씬 더 낫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귀 안쪽에 위치하는 달팽이관은 자, 달팽이관의 위치는 바로 귀 안쪽에 위치를 하고 지금부터 우리는 바로 요 달팽이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달팽이관은 바로 뭐다? 림프액이 차 있는 달팽이 모양의 청각기관. 이게 바로 달팽이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 쌤님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독서 지문은 더럽게 써라 이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여기다 낙서하면 안 되겠지, 그치? 하지만 핵심적인 단어와 그 단어와 같은 경우에는 밑줄, 네모, 동그라미, 세모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핵심 단어들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거는 거의 다 밑줄 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밑줄을 쳐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분류를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A라고 하는 그 개념을 네모치고 B라고 하는 개념을 동그라미 쳤어. 그럼 A에 관련된 설명은 밑줄로 표시하고 동그라미에 관련된 설명은 물결로 표시를 하면은 표시만 보더라도 우리가 내용이 딱 바로 분리가 되거든요. 읽으면서 그걸 파악해서 분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정말 쉬워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내가 쓰는 방법으로 표시를 해두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표시하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나는 뭐 동그라미를 하고 싶다면 동그라미 해도 됩니다. 다만 내가 분류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림은 달팽이관의 횡단면을 확대한 것이다. 달팽이관 안에는 관의 모양을 따라 기저막이라고 하는 자, 여기 기저막이라고 하는 요 막이 여기에 이제 요렇게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저막이라고 하는 긴 막이 존재하며 기저막 위로는 털세포 그렇죠. 여기서 털세포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털세포가 배열되어 있다. 기저막과 털세포는 소리의 무엇을 높낮이를 지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글에서는 달팽이관 그 중에서도 기저막과 털세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다라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 내용을 정리를 해가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바로 얘는 귀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렇죠? 자, 이거는 림프액이
차 있는 달팽이 모양의 청각기관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달팽이관 안에는 그 뭡니까? 기저막과 그 다음에 털세포가 있는데 얘는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는 우리가 요 정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일부러 필기하라고 옆에 비워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필기를 해보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실제 우리 모의고사 시간에는 당연히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왜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를 하냐? 자꾸 필기를 하고 써보면은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지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팁을 알려주면 알겠죠? 국어 공부도 마찬가지로 모든 공부를 할 때는 순간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이 순간 기억력을 늘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필기하잖아. 그렇지? 필기할 때 최대한 칠판을 적게 보면서 필기를 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한 번에 그러니까 많이 기억하고 많이 써보고 그 다음 거 많이 기억해서 많이 써보고 자꾸 그 연습을 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뭐 한 단어씩 보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떤 애는 눈을 안 뜨고 글만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거든. 그치?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알겠죠? 이것보다는 한 번에 최대한 한 문장 정도 딱 보고 딱 쓸 수 있고 이런 연습을 하잖아? 그러면 순간 기억력이 늘어나. 정말로 지문을 이렇게 조금만 표시하고 있잖아요? 문제 끝까지 풀 때까지 웬만한 거 다 기억나요. 이거 여기 있었는데, 이거 이쯤에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딱딱 기억이 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독서 문제를 풀 때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어.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귀 바깥에서 생겨난 소리의 파동이,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뭐다? 이제 소리가 들려오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이 보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귀 바깥에서 생겨난 소리의 파동이 달팽이관의 림프액으로 전달이 되는 게 첫 번째 과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기저막은 달팽이관의 모양을 따라 바깥쪽부터 진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과정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이쪽으로 되겠지? 그죠? 자, 소리의 높낮이 인식 과정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그렇죠? 자, 소리가 소리의 파동이 달팽이관의 림프액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 자, 두 번째 과정에서는 바로 뭐다? 기저막은 달팽이관 모양에 따라 바깥쪽부터 진동을 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되죠? 자, 그런데 요즘 국어의 특징이 그래요. 요즘 독서의 특징이.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과정을 설명하면 그냥 과정부터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필요한 또 다른 내용들이 설명이 되는 이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체감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게 요즘 독서 지문들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이 지문 같은 경우도 과정을 설명하는 듯 하면서 갑자기 이 내용을 또 설명하고 그 다음 과정 설명하고 그 다음 과정에 관련된 또 내용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진짜 이 과정에 대해서 자꾸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걸 이제 머릿속으로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이때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귀 바깥쪽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어떻게 된다?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요거는 과정이 아니라 그 부가 설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기할 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시험을 칠 때도 이렇게 분리해서 해놓으면 아 밑줄 친 게 과정이고 그 다음에 물결 친 건 요곡해서 해놓은 설명이고 나고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기저막은 바깥쪽일수록 더 단단한 특성을 지니는데 자, 기저막의 특징은 바로 뭐다? 바깥쪽일수록 더 단단한 특성을 지닌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단단한 부위일수록 높은 주파수의 파동에 크게 떨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글은 이제 그래도 고2 글이라서 친절해요. 알겠죠?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기저막을 진동시키는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바깥쪽에 위치한다라고 친절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 정리글 없어도 우리는 이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난이도가 있는 문제와 없는 문제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지문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런 정리하는 내용이 있냐 없냐예요. 이게 있으면 체감 난이도가 확 떨어집니다. 내가 정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알려줬으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직접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럼 이 과정에서 과연 내가 정리한 게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의심도 들게 되는가. 그러면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금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기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진다? 바로 바깥쪽일수록 단단하다는 거죠. 그러면 속으로 들어가서 점점 연한 그런 부위 성질을 가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단단한 부위일수록 높은 주파수에 진동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법처럼 꼬리를 물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걸 바로 뭐다? 바깥쪽일수록 높은 주파수에 진동을 한다. 이런 결론을 충분히 낼 수가 있죠. 방금 우리가 그래서 정리해줬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 정리의 내용은 고3으로 가서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워진다, 난이도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때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의 길이는 짧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또 플러스 바로 뭐다?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된다? 진동 길이는 오히려 짧아진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저막이 진동하는 정도는 기저막의 바깥에서부터 완만하게 커지다가 기저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를 지난 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가 주파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달팽이관 라고 했을 때 여기가 바깥쪽, 안쪽 이라고 하면 그지? 자, 만약에 높은 주파수의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했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모양을 보여준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 주파수의 소리가 들리면 그럼 어떻게 된다? 완만하게 요렇게 최대 진동 부위까지 완만하게 요렇게 높아지다가 여기서 지나서 갑자기 급격히 감소하는, 그쵸? 이런 모습이겠지, 그치?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낮은 주파수는 어떻게?
진동이 최대 진동이 될 때까지 천천히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렇죠. 바로 주파수의 높이의 크기에 따른 뭡니까? 진동 부위. 그렇지. 이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최대 진동 부위에 해당할 때까지는 원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최대 진동 부위를 지나서 급격히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유형의 그림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추에는 이런 게 바로 추론하면 읽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기저막이 진동하면, 그죠? 자, 기저막이 진동하면 털세포가 반응하여 털이 휘어지면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자, 사실 과정이 이제 여기서 이어진 거야. 세 번째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알겠죠? 바로 세 번째 과정은 기저막이 진동하면 털세포가 반응하여 털이 휘어지면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가까이 있는 털세포일수록 털이 휘는 횟수가 많고,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는 기저막이 진동할 때마다 반응하도록 털이 휘는 횟수가 가장 많다. 따라서 털세포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결국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는, 요거는 하나 밑줄 그래도 쳐놔야 되겠네. 바로 털세포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다르다. 결국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가 초당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횟수는 기저막을 진동시킨 파동의 주파수와 일치한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초당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횟수는 기저막을 진동하는 파동의 주파수와 일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 비슷한 주파수를 지닌 여러 파동이 동시에 달팽이 간으로 전달되면 반응하는 털세포가 있는 영역이 겹칠 수 있다. 뭐 사실 요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요거는 쌤 지워도 되겠지? 그죠? 자, 세 번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기저막은 이제 달팽이 모양에 따라 바깥쪽부터 진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다? 기저막이 진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털세포가 반응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털이 휘어지면서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때 이 전기 신호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뭐다?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일수록 어떻게? 털이 휘는 횟수가 최대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죠? 횟수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죠? 자, 이때 이 전기 신호는 바로 뭐다? 바로 초당 전기 신호 발생 횟수는 이꼴 소리의 주파수와 일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바로 뭐야?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가 다르고 최대로 진동하는 횟수가 다른데 그 횟수가 주파수랑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바로 그 전기 신호의 그런 횟수를 통해서 주파수를 인식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전기 신호는 자, 신경절단 물질이 털세포에서 방출되도록 만들어 해당 털세포와 연접한 신경섬유를 흥분시킨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과정은 이제 여기서 나오죠. 바로 전기 신호는 신경전달 물질이 털세포에서 방출되도록 만들어 해당 털세포와 연접한 신경섬유를
흥분시킨다는 거죠. 개별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하는 횟수는 기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의 일정 수준까지만 대응하는데 이는 개별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할 수 있는 최대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네 번째 단계도 이거 여기 치면 되겠지? 네. 네 번째 단계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네 번째. 그렇죠? 자, 전기 신호는 이제 어떻게? 그렇죠? 자, 연접한 신경 세포를 흥분시킨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 물질 방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세포를 흥분시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자, 신경세포가 흥분하는 것은 역시 어떻게? 그렇죠? 바로 뭐다? 초당 흥분하는 횟수는 어떻더라? 그렇죠? 파동의 주파수에 대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단 일정 수준까지만 대응을 한다는 거죠. 즉, 흥분의 최대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배경 지식을 조금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왜? 우리 가끔씩 뭐 다큐멘터리나 책이나 이런 소리에 관련된 걸 보게 되면은 가청 주파수라는 말을 듣게 되지, 그치?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가청 주파수 들어본 적 없어? 사람은 인식할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 주파수보다 낮은 소리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주파수보다 높은 소리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야. 그 말은 바로 뭐다? 이 신경세포가 파동의 주파수와 대응을 하는데 일정 수준까지만 대응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일정 수준 안의 소리만 우리 소리가 바로 일종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가청 주파수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이 인간이 이 주파수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보다 더 높은 거는 실제로 우리가 개를 훈련시킬 때 쓰는 개필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은 못 들어. 근데 개들은 듣거든요. 알겠죠? 왜? 가청 주파수가 달라서. 그래서 사람은 못 듣고 개는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소리를 피리를 통해서 내서 개를 훈련시킬 때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또 다음에 나오죠. 자, 신경섬유의 흥분으로 생겨난 신경신호는 신경섬유를 따라 이동하며 중뇌를 거쳐 대뇌의 1차 청각 피질에 전달되어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바로 뭐다? 자, 신경신호는 신경섬유를 따라 이동을 하고 중뇌를 거쳐 대뇌의 1차 청각 피질에 전달이 돼서 처리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1차 청각 피질은 그렇죠? 얼굴 쪽에서 뒤통수 쪽으로 이어진 띠 형태로 생겼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뇌 피질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띠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얼굴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신경섬유를 통해 기저막의 안쪽 부위와 연결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뒤통수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기저막의 바깥쪽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일단 요거를 정리하고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5번부터 여기다 좀 쓸게요.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난이도가 어렵냐 적냐가 여기서도 이것도 유추하는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굉장히 친절하게 좀 정리를 해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요것만 쏙 빠져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그러면 5번째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죠? 자, 신경 신호는 그렇지? 자, 신경 섬유를 따라 이동을 한 다음에 중뇌를 거쳐 대뇌의 1차 피질에 도달하게 되고 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1차 청각 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얼굴 쪽에서 뒤통수 쪽으로 이어지는 띠 모양을 이루고 있더라.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었죠? 얼굴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신경섬유를 통해 기점막의 안쪽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얼굴 쪽일수록 어떻게? 기점막 안쪽 부위와 소리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지? 안쪽 부위와 연결이 되어 있고 반대로 뒤통수 쪽일수록 바로 뭐다? 기저막 바깥쪽 부위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앞에 내용을 사실 끌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기저막의 바깥쪽일수록 단단하고 단단할수록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바로 뭐다? 기저막 바깥쪽에 있는 이 뒤통수 쪽에서 바로 뭐다? 높은 주파수를 인식하는 부위고 얼굴 쪽에 있는 기저막 안쪽과 연결된 부위일수록 바로 뭐다? 낮은 주파수를 인식할 수 있는 부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앞에 내용도 이렇게 끌어다가 우리가 뒤에 내용과 이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독서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즉 외부적인 거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아까 선생님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청 주파수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내용 없어도 이 글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능력이 계속 그 독서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즉 대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개별 신경 섬유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대뇌에서는 흥분한 신경 섬유가 기저막의 어떤 위치에 있는 털세포와 연접하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신경 섬유가 어떤 주기로 흥분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그렇죠? 좀 올려놓고 그죠? 주파수가 높은 파동일수록 높은 소리에 뭡니까? 높은 소리로 지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 주파수가 높은 소리는 이꼴 높은 소리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각각의 문단의 그 대표 그 문장으로서 첫 문장으로서 과정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 대한 중간중간에 설명을 집어넣어서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게 만들어놨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리만 해봐도 굉장히 간단한 유형의 문제 지문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 5분 정도 12시 10분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뒤에 있는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10분이면 너무 작나? 10분이면 5분이면 너무 작나? 5분, 6분 정도 되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좀 풀려?
풀었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6번에 몇 번? 어? 5번 그치, 5번 맞지? 야, 17번에는? 5번 했어요. 아, 17번은 틀렸네. 그죠? 자, 18번은? 3번 이것도 틀렸네. 19번은? 4번 이것도 틀렸네. 자, 17번, 18번, 19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17번, 18번, 19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털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선지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자, 먼저 첫 번째. 전기 신호를 발생해서 털을 휘게 만든다.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응? 아니죠. 순서가 바뀌었죠. 어떻게? 털이 휘게 됨으로써 어떻게? 전기 신호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17번에 2번을 보면은 연접한 신경섬유를 신경신호를 통해 흥분시킨다. 자, 털세포가 하는 게 연접한 신경섬유를 신경세포를 통해 신경섬유를 신경신호를 통해서 흥분시킨다. 맞을까 틀릴까? 자, 보면 위에서 이제 보면은 봅시다. 저 본문 중에 보면은 보자. 전기 신호는 신경 전달 물질이 털세포에서 방출되도록 만들어 해당 털세포와 연접한 신경섬유를 흥분시킨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거는 이 연접한 신경신호를 흥분시키는 건 신경신호가 아니라 전기신호라고 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번이 틀리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3번. 털이 빠르게 휘어질수록 기저막을 많이 진동시킨다. 이것도 순서가 바뀌었죠. 기저막이 빠르게 많이 진동을 할수록 털이 빠르게 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4번. 신경신호를 발생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을 방출한다. 그죠? 왜? 전기신호가 연접한 신경섬유를 흥분시켜가지고 털세포를 통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5번.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파동이 전달될 때마다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고정되어 있다고 했었죠. 털세포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의 파동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털세포마다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보도록 합시다. 자, 18번. 자, 기역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기역이 바로 뭡니까? 결국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가 초당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횟수는 기저막을 진동시킨 파동의 주파수와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말을 가장 추론한 내용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가 초당 떨리는 횟수는 기저막을 진동시킨 주파수의 파동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죠? 초당 떨리는 횟수가 이꼴 바로 뭐다? 주파수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답은 얘는 1번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2번을 봅시다. 아까 몇 번 했다고 했었지? 3번, 3번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기저막이 진동하는 정도는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할 수 있는 최대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바뀌었죠. 기저막은 뭡니까? 진동하는 횟수는 제한이 있다는 말이 없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다만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동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위로 진동 전달된 거는 아예 전달되지가 못한다는 거고, 너무 높은 거는 너무 낮은 것도 전달되지 못한다는 거지. 얘네가 아예 진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일단 이 지문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여기서는 진동하는 정도가 초당 흥분하는 최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진동은 다 하지만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할 수 있는 최대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뭡니까? 인식할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게 더 명확한 설명이 되겠죠. 알겠어요? 아까 가청 주파수를 얘기한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 19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쵸? 19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자, 이걸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에 대해 보임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파동에 의해 털세포가 이미 반응하고 있을 때 같은 털세포를 반응시키는 새로운 파동이 전달되면 반응하는 털세포가 있는 영역이 겹칠 수 있다. 아까 중간에 약간 그 튀는 내용이었죠. 그쵸? 자, 이에 따라 나중에 전달된 파동을 소리로 지각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차폐 현상이라고 한다. 자, 차폐 현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자, 같은 털세포를 반응시키는 새로운 반응이 전달되면 반응하는 털세포가 있는 영역이 겹칠 수 있어서 나중에 전달된 파동을 소리로 지각하지 못하는 현상은 차폐 현상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차폐 현상을 일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바로 언제?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 알겠습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사실 어떤 방식으로 그 소리를 지우냐면은 밖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은 파동의 주파수를 우리 귀에다가 쏘아버립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미 털세포는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소리의 주파수와 일치를 해서 우리가 그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차폐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0에서 800dB 사이의 파동들이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을 데시벨 단위로 측정하였다. 그 다음 A 주파수의 파동이 전달된 상태에서 각 파동들이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을 다시 측정하였다. 다음 그래프는 첫 번째 측정값에서 두 번째 측정값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측정값의 증가량. 그렇지? 자, 여기서 보면 0부터 이제 100이 조금 넘어서 갈 때까지는 증가량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00 이상부터는 이제 바로 뭐다? 첫 번째 측정값에서 두 번째 측정값과 사이의 차이가 증가를 하기 시작하다가 최대에 도달했을 때가 400Hz일 때 어떻게? 그 첫 번째 소리와 두 번째 소리의 차이가 가장 크게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보기를 봅시다. A 주파수의 파동이 전달된 상태에서 주파수가 200Hz인 파동이 10dB로 전달되면 소리로 지각되겠군. 자, 200 파동이면은 바로 뭐다? 여기서 10dB로. 그렇죠?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200 파동일 때 10dB일 때는 이제 이거보다 이상이 와야지만 어떻게 소리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요 1번이 답이 된다는 거죠. 아까 답은 몇 번 했었지? 저 어제 4번. 4번 했어. 그럼 4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자, 100Hz에서 측정값의 증가량이 0인 것은 A 주파수의 파동과 100Hz의 파동이 각각 기점항에서 최대로 진동시키는 부위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겠군. 자, 이거는 왜 틀렸을까? 응? 그치, 이거는 바로 뭐야?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소리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치? 겹친다는 거는 붙어 있다는 소리. 사실은 같은 부위가 진동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4번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부위겠군으로 인식을 해야지 이게 맞는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지문. 바로 인문 예술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요것도 선생님이 준 글로 보는 게 좀 더 낫겠죠. 자, 한번 합시다. 자, 18세기 중반 등장한 신고전주의는 자, 이제 여기서 핵심은 신고전주의가 등장을 하죠. 자, 얘는 18세기 중반에 등장을 했답니다. 그렇죠? 자, 이 신고전주의의 특징은 바로 뭐냐? 고대 그리스의 고전주의 양식으로 회귀하고자 한 복고주의 미술사조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것도 이제 미술사에 대한 조금 이해가 있으면은 그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알겠죠? 자, 미술은 이제 고대 그리스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를 고대 그리스에서는 최고의 미술로 인정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또 그 그리스 철학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에 보면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에게는 이데아, 즉 신들의 세상, 완벽한 세상에 대한 기억이 영혼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완벽히 기억할 수 없대.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의 흐릿한 어렴풋한 기억을 바탕으로 현실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이데아의 모방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반면에 그림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을 다시 한 번 더 모방해가지고 만든 게 예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은 모방의 모방이라고 해서 별로 좋게 보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리스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수학적인 비례가 있다는 거야. 미술 시간에도 한 번쯤 들어봤던 황금 비례 이런 것들이 바로 고대 그리스 미술에서 등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알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르네상스 시기에 부활했던 고전주의가 다시금 등장한 것에는 계몽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신고전주의에 영향을 준 것은 바로 계몽주의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몽주의자들은 기존의 로코코 미술에 대한 귀족들의 향락을 주제로 하고 장식적인 기교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경박하고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근대적 시민사회의 세계상에 걸맞은 미술에 관심을 가졌는데 정제된 형식미와 엄숙함을 강조하는 고전주의 미술은 그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면서 이제 고전주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시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신고전주의. 그렇죠? 자, 신고전주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뭐다? 18세기 중반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신고전주의는 바로 뭐다? 고대 그리스, 그렇죠? 고전주의 양식으로, 그렇죠? 회귀를 추구했죠. 즉 복고주의 미술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복고풍 하잖아요. 그렇지? 옛날 걸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신고전주의는 바로 뭐다?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죠. 계몽주의의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정제된 형식미, 그 다음 엄숙함 이런 걸 강조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신고전주의가 언제 나타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 문단 봅시다. 고전주의의 아름다움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라고 보는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사실 이 설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고전주의랑 고전주의는 같은 거예요. 거의. 물론 시대만 다를 뿐 추구한 방향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주의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전주의는 바로 뭐다? 아름다움이란 바로 뭐다?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이 관점에 따르면 아름다움이란 어떻게? 수학적으로 적절한 비례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조화와 질서 등의 객관적인 형식적 특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바로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플라톤은 아름다운 것이고 비례를 갖추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내포한 것이다. 즉, 이 비례일 때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런 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또한 고전주의 미술은 엄격한 비례, 즉 바로 뭐다? 엄격한 비례, 즉 기하학적 조형성을 갖춘 사물은 그 자체로 감상자에게 감각적 즐거움을 준다고 보았다라는 거죠. 자, 이 문단에서는 바로 고전주의에서 얘기하는 아름다움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밑에는 선생님 여기다 필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고전주의에서 얘기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라는 거고, 자 이것은 다시 또 얘기를 하면 바로 뭐다? 그렇죠? 수학적으로 적절한 비례, 그 다음에 조화, 질서에 의해서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누구나 인정하는 형식적인 틀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플러스, 자,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엄격한 비례, 그렇죠? 그다음 즉 바로 뭐다? 기하학적, 조형성을 갖춘 사물은 그 자체로 감상자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즉 아름다움에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고전주의의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듯이 비례를 갖추면 아름답다. 그 말은 비례를 갖추지 않으면 아름답지 못하다. 그 말은 또다시 얘기하면 아름다운 건 정해져 있다는 소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신고전주의 미술의 이론적 토대를 수립한 빈켈만은 고대 그리스 미술을 참된 예술의 전범으로 삼아 당대 미술이 고대 그리스 미술의 고귀한 단순성과 고귀한 위대함을 모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 여기서 신고전주의 미술의 이론을 수립했던 빈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생각이 이 모든 신고전주의 철학자들을 대변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을 예를 든 이유는 바로 뭐다? 이 사람의 생각이 이꼴 신고전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야. 이거는 다른 종류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 관련된 글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철학 관련된 글을 보더라도 이러한 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제시하면 여기서 제시된 이 누구의 생각은 사실 그 주의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빈켈만은 바로 뭐다? 고대 그리스 미술을 참된 예술의 전범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함을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고귀한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완벽한 비례에 따라 표현된 형태를 얘기를 하고, 반면에 고요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격정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는 감정의 절제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는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숭고함, 즉 형식과 내용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고대 그리스 미술에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절대미가 구현되었다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바로 빈켈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자, 여기서 빈켈만 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바로 뭐다? 고대 그리스 미술을 참된 예술의 전범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빈켈만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뭐다? 고귀한 단순성과
도덕성과 고요한 위대함을 강조했는데 이때 고귀한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완벽한 비례에 따라 표현된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고요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내면의 평정, 즉 감정의 절제를 이야기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숭고함, 즉 형식과 내용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고대 그리스 미술에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절대미가 구현되었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빈켈만의 미학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고전주의 미술의 규범을 준수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신고전주의 미술의 특징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에 따라 신고전주의 미술은 자, 첫 번째로 바로 뭐다? 붓자국 없이 매끈하게 처리된 표면, 그렇죠? 그 다음에 뚜렷한 윤곽선, 균형 잡힌 안정된 구도 등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색채보다는 형태를 강조했다는 거죠. 그죠? 또한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 도덕적인 시민 양성에 필요한 바로 뭐다? 사회적 교훈을 미술에 담고자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의 내용이 바로 뭐다? 개인적인 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공익적인 내용을 미술의 소재로 삼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은 임진왜란 이후에 신속 동국 삼강행실도라는 그림책을 만들거든요. 이거는 글을 모르는 평민들을 위해서 발행한 책인데 하나의 그림에 하나의 스토리를 담아.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효자인 사인 사람의 이야기, 나라에 충성한 사람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연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그 전쟁 이후에 또 윤리가 땅에 떨어지니까 도덕적으로 교화하고자 그림으로써 책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배포하거든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교육적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고대 그리스 신화와 역사 속 애국적 희생을 보여준 영웅의 이야기를 주된 주제로 삼았다. 죽음을 불사하는 영웅의 표정은 작품에서 한결같이 침착하게 표현되는데 이게 바로 아까 있었던 고요한 위대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감정 표현을 절제함으로써 정신적 숭고함, 즉 도덕성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전주의의 특징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바로 뭐다? 붓자국 없이 매끈하게 처리된 표면, 그렇죠? 그 다음에 뚜렷한 윤곽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정된 구도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색채보다 형태를 강조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다? 그렇죠? 사회적 교훈을 주제로 삼았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19세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도록 합시다. 자, 19세기 전반 등장한 낭만주의는 자, 여기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신고전주의랑은 또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19세기 전반에 등장한 낭만주의는 이상적인 형식미와 엄격한 도덕성을 추구했던 고전주의 미술을 거부했대. 그러면 이거는 낭만주의의 특징이 아니겠지. 그치? 낭만주의의 특징은 바로 뭐다? 개인의 상상력과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한 미술사조라는 거죠. 낭만주의는 헤르더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고대 그리스에 편향된 빈켈만의 예술관을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헤르더는 바로 뭐다? 자, 이 헤르더가 아까 빈켈만과 마찬가지로 낭만주의 이 사람은 대표적인 작가라는 거죠. 이 사람은 각 개체란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독자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보고 빈켈만이 고대 그리스 미술을 절대적이고 보편적 이상으로 여긴 것을 문제 삼았다라는 거죠. 또한 그는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여 하며 고대 그리스 미술에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빈켈만의 예술관이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했다는 거. 바로 뭐다?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건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지, 그렇지? 요지로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적은 거 밑에다가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바로 다음이 이제 낭만주의. 낭만주의는 19세기 바로 전반에 등장을 했죠.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뭐다? 개인의 상상력과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완전히 정면으로 뭡니까? 앞에 있었던 신고전주의와 다른 점이죠. 신고전주의는 감정을 오히려 절제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표적인 작가인 헤르더는 뭐라고 얘기했다? 바로 각 개체라고 하는 것은 개체는 고유한 그렇죠? 의미를 지니는 도덕적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거다. 모든 개체는 전부 다 그 각자만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 자체로 아름답다라고 본 게 헤르더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앞에 있었던 빈켈만의 생각은 절대주의적 생각, 즉 모든 것에는 우위가 있다. 우수한 것이 있고 우수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보는 절대주의적 시각이었다면 반면에 헤르더는 상대주의적 시각. 모든 것들은 다 동등하고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는 상대주의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개체성을 강조한 헤르더의 사상은 집단과 구분되는 개별자로서의 개인의 각성을 촉발했으며 자기 표현 수단으로서의 미술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핵심은 바로 뭐다? 바로 개별자로서의 개인의 각성을 촉발했고 자기 표현 수단으로서의 미술 등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폭넓은 주제와 표현 방식을 보여준 낭만주의는 아름다움은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미학적 관점을 토대로 한다. 사물의 아름다움은 그 사물을 강조하는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한 휴메 주장은 이러한 관점을 드러낸다. 모든 사물이 핵심은 여기 있죠. 모든 사물이 그 자체로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다라는 미학적 관점이 바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낭만주의는 미술에서는 불안, 공포와 같은 감정이나 악마, 유령처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 등 신고전주의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영역으로 주제가 확장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그래서 주제적인 면에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불안, 공포와 같은 감정이나 악마, 유령처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로 주제가 확장이 되었고 그 다음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 강렬한 채색, 거친 붓자국, 역동적인 구도 등이 특징을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감정 표현을 위해서 형태보다 색채를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낭만주의는 개별성과 다양성을 꽃피운 미술사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낭만주의는 자 특징이 그렇죠. 첫 번째로는 바로 뭐다? 얘는 기억으로 하면 그렇죠. 자 감정이나 비현실적, 환상적
존재에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강렬한 채색, 거친 붓자루, 역동적인 구도 등을 사용을 했고, 마지막 디귿이 바로 뭐다? 형태보다 색채를 강조했다는 거죠. 이런 점은 완전히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는 개별성과 다양성을 꽃피운 미술사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밑에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다 풀었어? 그럼 채점을 한번 해보자. 자, 먼저 21번은 몇 번입니까? 21번 4번. 그쵸, 4번 맞죠? 그다음 22번은 그쵸, 3번. 23번은 1번. 그치, 1번. 24번은 2번. 이건 틀렸다. 이거는 5번이에요. 25번은 25번. 4개랑. 어? 4개랑. 5개, 5번까지 풀어야지. 한 세트는 풀어야지. 5번. 그치, 5번이죠. 이건 하나밖에 안 틀렸네, 그치? 그럼 요거 하나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24번.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자, 보기를 통해서 자, 보기 이런 유형의 보기는 이제 내용을 확장하는 그렇죠? 확장해서 추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자, 모스는 개는 개를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소는 소를 가장 아름답게 여긴다고 말하며 모든 피조물에게 아름다움의 척도는 그것이 속하는 종이라고 주장했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걔네가 속하는 종 속에 있는 거지. 그렇죠?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나와봅시다. 소크라테스는 사물이 그 목적, 시간, 환경 등에 적합할 때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뭐다? 사물이 목적, 시간, 환경 등에 적합할 때 아름답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는 어떤 사물을 아름답다고 평가한 기준이 다른 사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어떤 사물을 아름답다고 표현한 기준이 다른 사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라고 믿었던 당대 그리스인의 미학적 관점과는 오히려 상반된다라고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바로 뭐다? 미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것이다. 바로 시간, 환경 이런 데 적합할 때 이때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자, 스토아파는 감각적 미와 정신적인 미를 구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 미는 비례가 잘 맞는 육체의 아름다움, 정신적 미는 도덕성을 의미한다 라고 주장했죠. 또한 그들은 미학적 가치가 도덕적 가치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정신적 미를 더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 몇 번 선택했다고 했었죠? 2번. 그렇죠. 그럼 2번이 왜 틀렸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적절한지 그렇죠. 봐야 되겠죠. 자, 2번.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고 믿은 그리스인의 미학적 관점은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한 헤르더의 관점과 다르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 자, 나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나에서 추구한 얘기했었던 이 소크라테스의 관점은 핵심은 바로 뭐다? 당대 그리스인의 미학적 관점과 상반된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알겠죠? 즉 헤르더가 얘기했었던 변화의 시간의 흐름에 주목한 헤르더의 관점은 알겠습니까? 누구의 관점과 같아? 소크라테스의 관점과 같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교한 대상은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바로 뭐다? 고대 그리스인의 미학적 관점과 비교를 했으니까 이것이 헤르더의 생각과 반대된다라고 보는 거는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5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감각적 미에 대한 정신적 미의 우위를 주장한 스토아 학파의 관점은 그리스 미술이 육체적 아름다움보다 정신적 숭고함을 강조했다고 본 빈켈만의 관점과 유사군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빈켈만은 뭐라고 했어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그렇죠?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본문에 보면 그렇죠? 고귀한 단순성 플러스 고요한 위대함 요 두 개를 다 갖춘 게 고대 그리스 미술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여기서 고귀한 단순성이라고 하는 게 비례로 이루어지는 그런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본다고 봤고 고귀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절제하는 거 바로 도덕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빈켈만은 뭐라고 했어? 두 개를 다 갖춘 그리스 미술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한 거지 위대함이 단순성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진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점이 틀려서 답이 5번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한 것 중에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어요? 내용 이해는 잘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그거 미수등 시행을 하고 아마 그거 하고 한 1시간 20분 정도 될 거니까 쉬는 시간 잠시 가지고 문법 문제 정도 풀이를 하면은 아마 다음 주에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아마 걸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본격적인 수업은 이제 그 다음 주인 이제 1월 3일부터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책을 좀 구해 와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고2 과정에서 문학은 유일하게 외부 교재를 하나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재는 그 고등학교 교과서랑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 나왔었던 문학 작품들을 시대 순으로
나누어져 해가지고 문학사 수업하기에 최적화돼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그 책을 써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사오고 독서와 관련된 거는 선생님이 주간 교재로 만들어서 줄 겁니다. 그래서 독서는 걱정할 필요 없고 책을 살 필요 없고 문학만 책을 사도록 하는데 문학책이 바로 뭐냐? 바로 문학 비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게 꿈을 담는 틀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문학 비책. 알겠죠? 요거를 1월 3일까지 사오면 돼. 알겠지?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 이름은, 선생님 소리가 좀 늦었는데, 이름은 김성규 선생님이고, 선생님 연락처는 010-7517-2575 이거예요.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무슨 일 있으면 여기로 연락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미수등 볼 때 만나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우리 친구는 클리닉은 언제 했었지 예전에? 예전에는 형만쌤이랑. 끝나고 목요일 원래는 금요일이었는데 제가 그때 시간이 안 됐어서 수요일에 했었던 걸 기억해요. 수요일 날 그럼 다른 친구도 그때 수요일 날 다 같이 했었나? 그랬던 친구가 서준이 네. 서준이 오늘 어쨌든 병가했으니까 또 계속 나오는 거거든? 그럼 서준이랑 수요일 날 했었어? 네. 근데 다음 주는 수요일 날을 하지 않아. 크리스마스잖아. 그치? 그래서 혹시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시간이 안 되고? 목요일은 돼요. 목요일 날 때? 그러면은 다음 주만 내가 목요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언제 돼? 금요일도 안 되고? 금요일 안 돼요. 그러면 어차피 다음 주는 또 미수등 보고 이래저래 해야 되니까 다음 주는 그러면 클리닉을 생략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자. 어쨌든 또 연말이고 이러저러 바쁘다 보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럼 다음 주는 클리닉을 하고 생략을 하고 다음 주에 그러면 서준이하고 오면은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그 클리닉 시간이랑 한 번 더 정해보도록 하자.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과제는 남은 것들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모의고사 알겠지?